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털남입니다. 자, 이번 주도 SNS 한 뉴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어제 오전 경찰이 병력 4천여 명을 동원해 서울중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정인 걸로 알려진 철도노조 지도보원과에 나섰는데요. 네. 경찰은 수색 영장도 없이 망치로 건물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출혈을 난사하며 강제 진입해 노조원과 시민 13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건물 안에 없었고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경찰의 진압은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네. SNS 공간에는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이 무단 난입해 죄 없는 조합원들을 잡아간 것은 주거 침입죄,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이 정권은 불법을 넘어 무법 정권이다고 비판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경찰의 방패 뒤에는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놈의 나라는 방패 뒤에 정권이 있고 건너편에 국민이 있구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을 상대로 뭐하는 짓인지 진짜 좋은 것만 배웠네. 박정희는 웃고 있겠지. 역시 내 딸이라며 라는 지적과 경찰이 제대로 된 영장도 없이 남의 재산을 손괴하고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 따라서 1222 경찰 서대문 불법 난동 사건으로 규정하고 칭하기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임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변호인이 개봉 사흘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170만까지 다가섰다고 합니다. 예.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던 올해 1000만 관객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뛰어넘는 초반 돌풍입니다. 네. 많은 SNS 이용자들도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더 많은 사람이 영화 변호인을 보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꼭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썼고요. 다른 이용자는 음성 사는 농민입니다. 변호인 영화 관객 1000만을 넘기면 쌀 2가마니로 떡을 빚어 서울역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로 공약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변호인을 보고 나오니 3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부당한 공권력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지적과 변호인, 극장에 가시면 표 있답니다. 예매했다가 상영 직전에 취소하는 짓들을 하고 있답니다. 예매 마감이라고 포기 마시고 헛걸음셈 치시고 현장 발매하러 나가시면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올해 정부의 과태료 수입이 5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 당초 2013년도 예산상 목표치인 약 8,400억 원에 크게 미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과태료를 올해 수입보다 30% 가까이 높인 6,400억 원대로 잡고 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삼류 정부의 한계를 실감한다. 내 뱃속을 채우고자 어린아이의 빵 조각을 뺏어 먹는 거랑 뭐가 다른가. 재벌 개혁은커녕 재벌 눈치 보기에만 급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다른 이용자는 억압 국가로 가는 것이죠. 세수 마련을 목표로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창조 경제가 과태료로 곳간 채우는 건가라는 지적과 과태료 사업이 꽤 쏠쏠했는지 박근혜 한복이 불링불링했던 게 의문이 풀렸네요.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그 전에 인권 이야기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국민 삥 뜯는다. 네. 네, 이런 그 말이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경찰이 어제 오전부터였죠. 이 철도 노조 이 집행부 간부들을 검거하겠다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침탈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당기가 계속됐는데 하지만 노조 간부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네. 의원님 어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예. 제가 한 11시 좀 넘어서 네. 거기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오후 9시 거의 10시까지 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심정이었어요? 떼강도로 돌변한 정부를 보는 심정이었습니다. 떼강도. 예, 이건 완전히 떼강도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우선 경찰은 수색영장은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3개월짜리 체포영장만을 발부받았는데요. 문제는 이 체포영장만을 발부받아서, 즉 수색영장 없이 햄머로 유리문 2개 부쉈고요. 네. 당근장치 해제했고 모든 집기를 파손해서 옥상까지 난입한 사건입니다. 예. 이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정부가 특정 건물에, 그것도 민주노총 건물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거의 떼강도 형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경향신문사옥 앞뿐만 아니라 서대문에서부터 정동로까지 차단벽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예. 도로를 봉쇄했는데 원래 경향신문사옥 앞은 12월 30일까지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곳을 봉쇄하는 것은, 그리고 봉쇄해서 의원들조차 들어가는 것을 막았었는데요. 예. 이것은 불법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네. 스스로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정부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거꾸로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예. 거기다가 한 8시경, 저녁 8시부터 물대포를 쏘겠다고 하면서 살수차를 진입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수없이 저희들을 위협했는데, 네. 이건 거기에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거기까지 떼강도가 역으로 시민들을 위협까지 한 네. 그런 폭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게다가 민주노총이 1999년에 합법화됐잖아요. 예. 합법화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네. 오직 수색영장도 없이 민주노총에 난입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유리창이 부서져가지고 그 앞에 계속 연좌를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렇게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나저나 어제 한 그 현장에서 130명 넘는 이 노조원과 시민들이 연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아니, 지금 안행위를 통해서 안행위 의원들께서 계속 이 연행자 석방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안행위도 그렇고 저희 환노위도 그렇고 현안 질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불법적인 연행이었고 네. 이 과정에서 노동 3권이 파괴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항의를 할 예정이고 어제 밤에도 당 지도부가 경찰청에 가서 2번 정도 방문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리 풀어달라. 네. 이것은 불법적인 연행이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경찰은 답변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제가 거의 10시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네. 책임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 막았으니까요. 네. 책임자가 안 나타나요. 예. 그리고 계속 서울청은 검토만 해보겠다. 네. 이런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서울청장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 서울청장 퇴진 같은 경우는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까? 네네. 사퇴...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 지금 당 지도부도 그걸 수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짚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일단 침탈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그 침탈이 네. 최고 결정 단위가 어디일까? 일단 이게 궁금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게 청와대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12월 9일 날 파업을 했잖아요. 예. 근데 12월 10일 날 고용부가 예외적으로 고용부 대전청이 예외적으로 이거 불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직위 해제가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8천여 명 됐고요. 예.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 이틀 만에 네. 5개 부처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해요. 네네. 뭐라고 발표를 하면 정부 대책에 이 반대하는 것은 불법 파업이다. 네. 이렇게 5개 부처가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겁니다. 네네. 이렇게 정부 부처가 모두 연합해서 네.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는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거기다가 제가 불법 파업이라는 그 담화문을 네. 당연히 고용부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왜냐하면 파업의 정당성 여부를 가르는 건 고용부입니다. 예. 근데 고용부 장관께서 환노위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국토부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아하.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결국 이 청와대가 지시를 했고 네. 국토부가 이 총대를 맺고 그 뒤에 다른 부처들이 신여를 선 그런 모양새가 거의 한 2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서 네. 이건 청와대의 지시 없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제 일도 청와대의 그 지시 내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예. 계속 사회적 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입법 문제나 혹은 정책적인 보완책을 요구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도 그럴 것처럼 네. 태도를 취했는데 갑자기 공권력 난입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체포영장이 3개월짜리입니다. 예. 3개월이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네.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을 네. 불법적인 이 지도부 체포로 이 제시한 겁니다. 네. 이건 청와대가 이렇게 한 거고요. 네. 결국은 청와대가 강공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야.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45%에서 48%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40%대로 떨어졌죠? 예, 떨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민영화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초기에 54%가 민영화일 거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60%가 넘었습니다. 예. 민영화일 거다. 거기다가 지금 복귀율이 한 12%라고 하지만 기관사의 복귀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떴던데 예. 기관사가 복귀가 안 되니까 뭐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노라라는 속보까지 띄우고 있는데요. 기관사 채용한다면서요? 신규 뭐 그렇죠. 병력 가리지 않고. 예. 신규 경력 가리지 않고 채용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 이게 이 여론의 지지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뜨리니 예. 연내에 예. 강공으로 예. 지도부 체포해서 예. 끝내겠다라는 국민을 상대로 한 공작 정치, 예. 때강도 정치를 하신 거죠. 자,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는 일찌감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철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철도 노조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예. 여기서 판단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이 파업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이 문제도 한노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고 해요?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할 경우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인데요. 네. 지난 5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 그리고 최근까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네. 거기에 민간 위탁을 하겠다라든가 인력을 적절하게 효율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서만 봐도 예.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을 하면 예. 전체 철도 노동자 임금 및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계획을 변경을 하고 네.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이 저지하는 네. 그런 파업은 정당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목적이 여러 가지일 경우 예.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단지 철도 민영화 요구만을 한 게 아니라 네. 이것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요. 네. 거기다가 필수 유지 업무 부분은
파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서 조정까지 다 해서 그리고 목적까지도 이러한 철도 자회사 설립이 이 국민 시민의 발목을 잡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민들의 이 임금 및 근로 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리고 이 야당은 합법 파업이라고 봅니다만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이것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보류를 해야죠. 판단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용부가. 그런데 이틀 만에 불법 파업이라고 한 것은 고용부가 자기가 노동 3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법원은 왜 그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을까요?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불법 파업이라고 일단 정부 부처 전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발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들 멋대로라고 한다면 행정 권력에 의해서 노동권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정권을 바꾸기 전에는 왜냐하면요. 이 법은 정부에게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법치국가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자기의 의무를 포기를 할 경우 사실은 정권을 바꾸는 경우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철도 노조의 파업 문제를 넘어서서 이 수서발 KTX 자회사 분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여론조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시민들이 이런 우려에 어떤 게 깔려 있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현명하신 거죠. 이게 2000년서부터 이 철도 민영화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추진하려다가 멈췄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년에 이걸 발표를 했죠. 하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민영화를 하지 않겠노라라고 얘기했지만 지난 5월에 민영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체를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라서 우선 자회사부터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하고 철도공사를 경쟁을 시켜요.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철도공사 혼자만으로 운영을 해도 적자인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운임 원가가 보통 100원 정도 하면요. 교통비를 낮추는 차원에서 혹은 그리고 기업의 화물 수송료를 낮춰서 기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78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그럴 때 원래 구조 자체가 적자예요. 저는 이걸 적자로 볼 게 아니라 시민과 기업을 위한 일종의 투자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매년 8천억에서 9천억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것이 철도공사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게 KTX예요. 그러면 그래서 KTX 흑자 노선 중에 일부를 자회사로 만들어서 나중에 정관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바꿔서 일단 여기에 민간기업 특히 맥커리 같은 외국 기업의 투자까지도 허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자회사로 분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일단 분리가 돼요. 근데 이것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운영 중에서 KTX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몽땅 적자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어제 언급하기를 이 자회사를 만약에 그 민간에 매각할 때는 면허를 박탈해 버리겠다. 고로 민영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법상 위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의 그 국토부 발표가 위헌인데다가 예. 그다음에 이 정관이나 이런 걸 바꾸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입법 조치를 취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입법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FTA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서발 이 KTX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예. 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본의 투자를 금지할 경우, 특히 이 대내외 자본의 투자를 금지할 경우 네. 이것이 FTA 협약에 있어서 투자 이 개방 요건에 저촉이 된다라는 지금 검토가 있어요. 아, 그럼 투자자 국가 제소 여기에 지금 이 조항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이미 지난 11월 5일인가요? 예. 그 프랑스에 가셔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철도하고 공공부문 개방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수를 받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외국 자본들은 침 흘리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 금지법을 만에 하나 지금 검토하는 것처럼 FTA 협약 위반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이 대책 없이 그냥 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네요. 예. 네네. 자, 그럼 범위를 좀 넓혀서 철도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는 좀 공기업이라고는 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이 좀 불거졌고요. MB 정부 때 뭐 이 물 민영화부터 해갖고 민영화 논란이 곳곳에 지금 잠복되어 있습니다. 예. 차라리 이 문제를 하나 그러니까 턴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공공재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큰 네.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12월 13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을 박 정권이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예. 이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의 민영화입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병원 같은 경우 자회사 설립을 해서 네. 영리행위를 해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발표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동의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영화, 거기에 따른 노동 시민과 시민 전체의 권리 훼손, 네.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쪽으로 그 힘을 모아서 어떻게 의제화하는 작업,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고요. 예, 각 상임위별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 짧은 단견으로는 이게 건건히 대응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그렇죠. 민영화라고는 큰 틀에서 이걸 한데 모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지금은 특검이나 네. 철도 문제나 해가지고 각각의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 말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 저지 특위의 형태로 예. 아마 민주당 내에서 전체적인 통합 특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좀 기초로 좀 지켜보도록 네, 네. 하고요. 좀 마지막으로 이 민주노총은 총력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총파업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 지금 노동계의 반발과 대응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워낙 노동 전문가이시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충분히 힘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현명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시민들께서는 파업을 하면 네. 저희가 농담으로 뻥파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물류대란, 네. 금융대란, 급식대란 이런 식으로 시민의 발을 묶는다. 네, 그렇죠. 철도대란 이런 얘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예. 이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만은 지금 시민들의 지지가 크고 그렇습니다. 거의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민주노총이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네. 이 파업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밥그릇, 네. 국민 전체의 공공성을 위해서 아주 이 합법적으로 네. 파업을 조직해 나가신다면 예. 저는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나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분사 시간입니다. 자,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겨울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나요? 뭐 3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날씨 추웠어요. 예, 그때 북한 미사일 뻥뻥 쏘고 근데 진짜로 핵실험하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3월이면 그래도 이제 봄 기운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 뭐 3월 오면 계속 겨울이니까. 그렇죠. 예, 이 추위가 끝이 기니까 앞으로 또 내년 3월까지 갈 일이 창창합니다. 예. 그렇죠. 예, 머리는 자꾸 빠지고. 네, 아무튼 이제 그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도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총괄 마무리를 한번 가볼까요? 예, 시당초 이 어떤 코너를 시작할 때, 네. 제가 이제 어떤 군인의 삶과 군대 윤리부터 시작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또 많은 주제로 이제 그 우리 그 청취자들하고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역시 끝도 우리 국방이 그럼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좀 결론적인 어떤 그 진단을 내리는 걸로 해서 예. 이 어떤 그 이털남의 이 인기 코너를 예.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어 시간에 배운 양괄식. 양괄식, 네,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양괄식. 예. 자, 이제 미괄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옛날에 나는 졸다가 결론이라고 국어 선생이 여기부터 결론이라고 표시해 주잖아. 그랬어요? 왜 국어 시간에 서론 본론 이래 나눠주잖아요. 예. 결론을 결혼이라고 썼다 뒤지게 얻어맞았어. 예. 이제 그 부분에 도달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풀어가자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현미경으로 미시적으로 이래 들이파는 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역시 끝부분은 조금 좀 망원경으로 예, 넓고 크고 길게 좀 보자는 겁니다. 네. 우리 안보 체제 어디로 가나? 예. 우리 그 최근에 장성택 실각을 국가정보원이 거의 말로 홈런 치다시피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주가를 잔뜩 올려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른 부처에 서비스해줘서 청와대나 통일부가 일하도록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국정원 개혁 특위가 이제 여야 간에 소집되는 그날 오후에 언론사에 이걸 홀라당 뿌려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직접 써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를 자기가 활용하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국방장관이 약간씩 또 엇나간 얘기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이라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청와대에서 NSC 사무처 즉 상설 조직을 앞으로 운영해서 보다 그 컨트롤 타워로서 외교안보의 어떤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요. 그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NSC 사무처를 만든다. 네.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데 네.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네. 이런 이제 논평이 나왔어요. 네. 자, NSC 사무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외교안보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중심 즉 프레지덴셜 시스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관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세크리테리얼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외교안보는 이제까지 어떤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보다는 장관 중심으로 이렇게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돼 왔거든요. 네. 이것을 다시 대통령 중심으로 바꾸겠다. 대통령실에서 모든 어떤 정책 조정, 정보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 기획 기능까지 이것까지 이제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 네. 당연히 이제 각 부처에서는 싫어하는 방향이에요. 예.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외교안보는 통합돼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방향 자체는 잘 잡았다고 봐요. 국방장관 중심으로 가면 아무래도 군사적 측면이 더 이제 강조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장관들의 협의체 중심으로 느슨하게 청와대가 운영을 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부처 비밀주의입니다. 좋은 정보는 자기가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한다. 잘 안 해요.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그러겠죠. 좋은 정보를 왜 여러 장관이 있는 데서 써먹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행태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쁨 받으려고. 네.
두 번째 부처 이기주의입니다. 예. 예, 이건 뭐냐면은 자기 조직과 기득권 늘리기예요. 네. 예, 이런 쪽으로 정책이 자꾸 악용되니까 예. 정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각 부처마다 이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게 최근에 장성택 사망 처형설에 대한 어떤 각 부처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분야는 그 관도서 안보 분야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안보 분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청와대 상설 조직이 이제 관리하게 되면 그런 현상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그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노무현 정권까지는 그게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없애버렸던 거잖아요. 없앴죠. 이명박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없앴을까? 심지어는 그 청와대 상황실이 있어요. 예. 그 각 부처의 외교안보 치안 정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것까지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NSC 없애는 걸로 성의 안 차서. 그런데 인수위 기간에 남대문이 홀라당 탔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런 게 불타면은 청와대에서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상황실 만들었는 대로 정보가 종합되는데 그게 없애기로 됐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살려. 이래가지고 그 상황실만 살려놨다고. 국정 상황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정 상황실은 옛날에 DJ 땐 거기서 외교안보 모든 국정 상황이 다 통합돼 있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 때 돈을 한 30억 들여가지고 예. 그 청와대 그 헬기가 내리는 잔디밭 지하에다가 외교안보 국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국정 상황실에서 외교안보가 떨어져 나왔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육해공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어디 경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위기관리 센터란 걸 만들었었습니다. 예. 요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 없앨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상황실로 격화시켰다가 네. 결국 정권 말기엔 다시 위기관리 센터로 됐어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 원위치인데 예. 그걸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한 거죠. 전 정권이 한 건 다 싫어했으니까. 그냥 그 이유로. 그 이유 하나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 하나예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와서는 NSC 자체도 이제는 옛날 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체제로 돌아가고 그 NSC 상임위 이건 이제 그 부처 장관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정례적인 정책 조정 기구거든요. 이것도 부활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장수 안보실장이 관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힘이 김장수 실장에게 너무 집중이 된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올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종석 차장한테 힘이 집중됐다고 막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긴 하지만은 물론 약간 경우는 다릅니다. 완벽한 부활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상설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외교, 국방, 통일, 정보 이런 어떤 기능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네. 상시적인 한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그룹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즉 집단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인데 네.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 보수 정권에서 이제 군사 쪽으로 이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도 상대적으로 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결국은 그룹 디시전 메이킹이 아니라 집단 사고. 그룹 싱킹에 빠진다 이겁니다. 아하, 예. 이거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근데 그건 이제 인사 문제잖아요, 사실. 인사 문제죠. 운영의 문제죠. 예.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죠. 그렇죠. 그 부분의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로 일단 조직을 부활하는 쪽으로 방향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이 섞이면서 거기서 종합 결론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은 모여 있지만 관점은 하나일.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재앙이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운영상의 어떤 앞으로 어떻게 운영상의 어떤 개선점이 아직 안 보인다는 거. 네. 이게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이고 두 번째는 정보기관의 대통령 직거래를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직이 삽니다. 그렇죠. 어떤 기무사, 국정원 다 단독 플레이하고 저렇게 맘대로 언론 플레이하면은 이 조직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의 방만한 자율권 행사 이걸 막아야 돼요. 대통령하고 직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전제로 해소된 거냐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 이게 생긴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천안함 사건이 이제 3년 전에 나고
그 뒤에 한동안 이명박 정부가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석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안보 능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에 식견이 부족한 대통령이 저 NSC 조직 해체한 게 바로 대표적인 거 아니냐. 그 말을 계속 해봤어요. 예. 그 말을 계속 담고서 있었던 터에 기존에 이런 장성택 사건이 터지고 안보실 기능만 가지고도 자기 대통령 위주의 어떤 외교 안보가 미흡하다고 보면 옛날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각대로 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이번에 사무처 부활이에요. 그 오늘 시스템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NSC 사무처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구는 있지만 네. 실제 작동이 그렇게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구가 있다는 것은 예.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전문성이 네. 골고루 참여해가지고 각기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것만이 외교안보에서 유용한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 저기 집단 사고를 불러일으키면 더 위험해지는데 대표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때 그 1961년에 쿠바의 해안을 CIA가 양성한 게릴라를 침투시켰다가 몰살을 당한 적이 있어요. 3,000명이 전멸했어요. 오, 예. 그런데 그 무모한 작전을 결정할 때 케네디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의 핵심 인사 6명이 전부 하버드대 선후배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동질화된 집단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대 목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바로 그룹 싱킹, 집단 사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집단 사고의 문제 외에 네. 그 기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 공유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 한다든지 네. 이렇게 돼 버리면 네. 그 기구가 사실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문제점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강력한 권한으로 결국은 조정을 했지만 예.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어떤 그 군 쪽으로 너무 정보의 어떤 편식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면 군 쪽의 정보는 대부분 뭐냐면은 조작을 한다기보다는 네. 특정한 사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나온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상향 평가하는 쪽으로 일제히 이 정부의 정책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동안 북한은 전면전 위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재래식 전면전 위협은 없다. 국지전 위협밖에 없다. 이랬는데 당장 이번 달에 나온 보수 월간지들이라든지 시사 잡지들을 가만히 관찰하면 재밌는 게 북한이 재래식 전면전을 준비한 것이 지금 아주 최고의 결정적 순간에 이르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전면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핵과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협박해서 대규모 군대로 밀고 내려온다. 이 기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청와대에도 그런 바뀐 정보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집단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건 군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이 이제 정치 개입을 하잖아요. 사이버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동전의 다른 한 면은 북한에 대한 어떤 공포 조장, 네. 위협 상향 평가예요. 네. 항상 공안 통치를 할 때 그 우리나라 역대 독재 정권의 특징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향 조정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유신 때도 경험했고 전두환 50 때도 경험한 거고 여러 번 경험을 한 건데 이 공안적인 성격을 강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매달릴 수 있는 정당성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향 조정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쓰셨지만 네. 과장이잖아요, 과장. 과장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죠. 예. 예, 심지어 그 얼마 전에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북한하고 1대1로 싸우면 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예. 미군 없이 우리가 1대1로 북한하고 싸움 친다. 국회 네. 정보위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쪽으로 정보가 다 조장되고 맞춰졌어요. 예. 그럼으로써 이제 북한이 그 유사시에 군의 재배치 없이 즉각 그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태세가 1층 강화됐고 이제 곧 2월까지 이제 북한군 동계 훈련이 진행됩니다. 네. 이때가 위협의 최고조라고 보고 예. 김관진 장관은 1월부터 3월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위험이 높다 그랬고 네. 마침 뭐 북한 도발하라고 기우제 지내는 것 같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맨날 도발을 한다고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단순히 북한의 의도만이 아니라 능력 자체가 총체적으로 강화돼서 이제 한동안 국지전으로 관심을 우리가 쏟았지만 사실은 전면전이다. 예. 이런 쪽으로 다 되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뉴스가 참 많이 나왔죠. 옛날에 뭐 그 북한의 탱크수와 우리의 탱크수 비교, 뭐 북한의 전투기와 우리의 전투기 비교, 네. 그러니까 병력수와 병력수의 비교. 네. 그래서 다 우리가 열세다. 네. 이런 보도 옛날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똑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열세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열세가 더 벌어졌어. 그동안 그 국방부에 다 어디다 쓴 거야 그러면? 떡 싸먹었나 보죠.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된 게 남북 군사력 격차가 줄어들질 않고 벌어져. 그러니까요. 아니 핵미사일 빼고도 예. 그거 빼고도 그렇다니까요. 재래식 무기만 갖고 해도. 예. 아니 그 북한은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굶어 죽는다는데. 어? 그러니까 참으로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년간 예. 북한이 신형 전투기, 신형 함정을 도입한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요. 네. 뭐 4대인가 늘은 걸로는 시프리 영감에 나와요. 예. 그거 갖고 도입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예. 적어도 90년대 초에 경제난 이후로 값비싼 무기를 북한이 사들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군사력 격차는 더 벌어져? 그러니까. 나 참고 환장하겠대나 그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과장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배치만 바꿔도 예. 예를 들어 산 앞에 있던 포가 산 뒤로만 가도 네. 은폐가 더 돼가지고 위협이 증가한 것이고 예. 예, 또 후방에 이제 기계화 군단이 네. 전방에 그 보병 군단하고 합쳐진 것만 해도 예. 이것도 이제 전면전 그 공격 신호라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만 변화라도 우리가 거의 그 뭐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대비하다 보면은 북한의 의도가 남한에 잘 관철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예. 북한이 공포 조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200% 300% 뻥튀겨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럼 심리전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저게 심리전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심리전에 걸려든 거 아닙니까? 아하. 네. 좋은 말씀이시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심리전을 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심리전에 먼저 걸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북한한테 무슨 심리전이 됩니까? 냉철하게 봐야 심리전이 되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보 시스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NSC 사무처 부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안보 시스템에 진짜로 음험한 정치 논리가 스며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망가지느냐. 네.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예가 군 사이버 사령부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해서 네. 그 심리전 단장 그 상급 공무원하고 예. 밑에서 그 저기 뭐냐 요원들이 일탈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소규모 일탈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저기 정치 개입 글은 올렸으나 대선 개입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술은 먹고 차는 탔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예, 그죠? 예. 자, 이런 식의 보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군사 업무라는 거는 높은 전문성, 그죠? 거기에서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참으로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군사 집단인데 예. 지금 그 군의 행태라는 걸 보면은 이게 정치화되고 권력화돼서 그럼으로써 어떤 그 점점 어떤 객관적 현실과 괴리되면서 그 상대가 마구마구 국민들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기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종북 프레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북한이 전면전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남한의 종북 세력과 후방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가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일대 마비와 혼란으로 치닫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군의 방위 능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다 밀고 내려온다. 예. 최근에 군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런 겁니까?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종북 세력과의 이 심리전 종북 세력 척결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걸 군사 작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유사시에 국군의 방위력이 유지된다. 여기까지가 후방을 튼튼히 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먼저 교란되는가 약화되는 걸 봐서 그리로 집중해서 쳐들어오겠다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종북 세력이 북한이 전면전 침공을 할 때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옛날에 이제 보면은 안에서 성문 열어주는. 예, 안문에서 성문 열어주는. 예. 딱 그 개념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종북 내전을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원래 한국 전쟁 국제전입니다.
예, 저기 어떤 국제 세력, 냉전의 양 진영이 충돌한 세력이에요. 물론 한반도 내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제전이고 휴전선은 세력 균형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 그러나 이 시각대로라면 이거는 내전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그러면 쳐들어오지 않더라도 먼저 그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남한에서 내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 논리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강경 진압한 거고요. 예. 예, 다 유혈 진압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예. 예, 그게 그러면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됩니다. 예. 자, 이렇게 어떤 북한의 전술을 우리가 최근에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바꿔보니까 이런 현상이 정당화돼 버린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군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장교단의 집단 정신이 심각하게 어떤 그 왜곡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장교단의 집단 정신, 즉 군인다움, 어떤 엘리트 장교로서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집단 정신, 이건 뭐냐하면 오로지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군사적 식견과 합리성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이 국민이 우리한테 수임을 해준 국가 안보에 책임성을 갖는다. 이게 집단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된 어떤 그 과거의 독일군의 장교들하면 창의와 혁신이 집단 정신이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장교단의 집단 정신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강력한 생존 의지로 표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한국군의 집단 정신은 뭐냐? 군인다움이란 게 뭐냐? 우리 장교단에 이런 거를 보면은 답을 못 내리겠어요. 정북 척결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무슨 괴물 덩어리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규율하는 거 상금 같은 걸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장교들의 집단 정신 얘기니까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져갖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이 옛날에 불온도서 지정했던 것처럼 불온곡을 지정했는데 아리랑도 지정돼 있다. 아리랑도 들어가 있고. 아니 도대체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저기 이 장교단이 왜 이렇게 엉뚱한 그 문화를 갖게 됐냐 하면은 과거 일본식의 어떤 그 장교 문화, 즉 죽음을 미화하면서 철저히 어떤 개인을 부정하는 일본식의 집단주의와 미국식의 합리주의가 엉성하게 결합이 돼 있다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 못하고 있다가 네. 거기에다가 정치 바람을 타서 예. 말하자면 정치에 오염돼서 예. 이런 어떤 그 스스로의 장교의 어떤 똥폼 잡는다는 거죠. 일종의 어떤 그 자기 과시욕이 결부되니까 예. 국가 안보는 자기들 혼자 하는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이 자들이 예.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일종의 특권부여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네. 그래서 국민들을 도덕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아 근데 그거하고 아리랑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회를 오염된 걸 도덕적인 징벌자로서 나섰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모든 걸 규율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에서 오염돼서 들어온 장병들이 있잖아요. 예. 노래방에 가면은 그거 있는데 예. 이 저기 뭐야 자기들이 그 도덕적 판단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 뭐냐 늘어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죠. 맥 그러니까 빠진다 이거야. 사람 축축 처지게 한다. 축축 처지게 한다. 이런 거 부르면서 행군하면은 애들 다 쓰러진다. 예. 이 사고예요, 오로지. 그겁니까? 예,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운동권 가요들. 그다음에 운동권 가요도 사실은 좋은 곡이 많잖아요. 예. 그거 목조리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탄조의 노래나 재즈나 이런 것들 아예 접근 불가네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편식성에다가 예. 거기에다 독서량 부족. 나 우리나라 장교들 같이 책 안 읽는 사람들은 진짜 보다 못 봤어요. 너무 일반화한 아니 저 국방부 서점이 망했어요. 주변에 2만 명의 군장병이 있는데 예. 코딱지만한 서점이 망했어. 예. 그런데 저기 임대료가 너무 비쌌던 거 아닐까? 그 국방부 합참 청사가 현대식 건물이 많이 졌잖아요. 예. 어떻게 도서관 하나를 안 짓습니까? 없나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저기 괴물을 양성하는 그 건물들인데. 예. 제가 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거 학생들이 들으면 좀 그렇지만 군인들 제자가 많은데 예. 그 고전 읽은 애들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이 안보에 그 읽어야 될 고전들이 있거든요. 예. 클라우제비치 같은 거. 리델 저도 읽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거의 독서하는 장교를 내가 본 적이 없고 네. 결국은 그럼 무슨 문화냐? 골프 문화, 음주 문화, 예. 예,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이 왜 그 군인의 마치 이미지처럼 우리가 비춰지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건 장교들의 집단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군대 윤리의 허약한 기반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군사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획하고 결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역량의 발육부진, 여기에다가 아직도 어떤 무언가 전방에서 고생하면 나만 고생한다는 어떤 스스로 갖고 있는 피해 의식, 서러움, 그다 이런 것들, 또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 사회는 오염돼 있다고 보는 어떤 사회 비하, 이런 어떤 안 좋은 문화가 최근에 누적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장교단의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러다가 이 집단은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제일 이상한 애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는 김종대 편장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과거 하나회가 있을 때 정치 군인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하나회가 척결이 되면서 정치 군인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종대 편장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치 군인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점을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같은 정치화라고 하는 점에선 같지만 과거의 어떤 저 사조직은 하나의 그 사조직 자체가 권력의 줄기세포였어요. 이익 집단이었죠. 그래서 정상적 계통을 초월해서 그죠? 국방장관도 필요 없고 육군 총장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국방장관 노재현을 연행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하극상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정승화 총장도 연행했고 이희성 계엄사령관도 하루 아침에 모가지 떨궜잖아요. 하극상이 가능한, 말하자면 어떤 정권의 친위부대 또는 어떤 한 세력으로서 그 자체가 권력이었다면 지금의 정치화는 뭐냐면은 그러한 어떤 그 권력의 해바라기처럼 지향성을 보인다. 이 자체가 권력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종하고 줄 선다. 이런 점에서는 과거의 사조직만한 권력이 없으나 그러나 그런 어떤 정치 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화된 장교단. 이것을 양산한 거죠. 그것을 하는 어떤 방법은 진급과 보직, 그 경쟁인데 진급은 경쟁이고 보직은 전쟁이라 그래요. 어떤 좋은 자리를 가느냐가 곧 진급이니까. 이런 것에서 이제 어떤 거의 진급의 노예가 된 그 상황에서 경쟁에 내몰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줄 세우고 싶어하는 정치 권력에 줄 서고 싶어하는 군인이 부응한다면 그 자체는 하나의 정치적 현상으로서 정치 장교, 이런 오염된 장교, 이런 거로 보여지는 거죠. 이거는 계급이 높아질수록 오염도가 심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짚어봤는데, 자 그러면 해결책은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문민 통제 이겁니까? 그건데요. 전 지구상에 지도자가 군복을 입는 가다피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 빼고 그래도 좀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국가 중에 오전에 합참의장이 군복 벗는 이임식, 오후에 국방장관 취임식, 그 걸리는 시간 단 20분.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전 세계에 딱 한 나라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군의 그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어떤 그 문화를 어떤 문민 관료가 그걸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부추겨. 지도 그 한패니까. 결국 우리는 국방부의 기능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요.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서 군을 통제하는 데가 국방부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국방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군을 대리해서 군을 대표해서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맞서는 집단이 돼 버렸어요.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바로 어떤 민주국가의 국방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 국방부 직원들은 국방부가 뭐 하는 데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거꾸로 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군국주의와 민주주의의 중간쯤 되는 집단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고 전례도 없어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문제는 철학과 인사로 귀착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NSC 사무처 이야기를 하면서도 기구를 만들었어도 결국은 집단의식이 거기서 작동이 된다면 그럼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NSC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인사에서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 그 국방부 지금 말씀하시면 결국은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통제할 것이냐 인사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 이것은 대통령 철학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대통령실부터 국방부 합참 대통령실까지 다 관통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사가 보건 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치안 정책을 직접 수립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 통제를 받아요. 그다음에 검사가 직접 사법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인이 국방 정책을 직접 수립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 세계에 금기시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서구는. 그래서 링컨의 유지가 뭡니까? 상비군이 너무 강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그 이후로 미국은 뭐냐면 군인이 직접 국방 정책을 수립하거나 국방 운영을 직접 관장하지 못하도록 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본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군이 갖고 있는 특권과 반칙,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상한 괴물 집단, 이상한 장교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그 직업적 편견이 마구마구 확산이 됐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문학자는 해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망할 거라고 보고 의사는 전염병이 지구를 멸망할 거라고 보고 또 목사는 신의 징벌로 유황불로 망할 거라고 봅니다. 군인은 언젠가 남북한 전쟁으로 파국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고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직업적 편견들이에요. 이런 편견으로만 살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제해주고 관리하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밖으로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문민 통제라고 하는 건데 그 기제가 실종된 것이 청와대부터 국방부까지 지배하다 보면 공포 조장을 해서 국민들 겁주기 행태, 심리적인 겁주기 캠페인에 군이 몰입을 한다. 이걸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가상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초기에 법무장관으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씨를 앉혀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난리 났죠. 그죠? 어떻게 검사 출신도 아닌 판사 출신은 법무장관을 안 치느냐? 기수도 안 맞고.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아예 그 TV 생중계라면서 맞짱 토론까지 벌어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국방장관을 말입니다. 스타가 아닌 진짜 말 그대로 순수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한다. 그럼 군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그 민간인도 어떤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전문성도 좀 갖추고 또 어떤 리더십도 있고 그런데 그런 좋은 자원이 국방장관이 된다. 국방 엄청 좋아집니다. 아니 엄청 좋아지는 건 둘째치고 군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냐니까. 군에서는 해공군은 찬성, 육군은 그렇습니까? 반대. 지금 공군은 문민화 하자는 얘기해요. 그렇습니까? 육군 치하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균형되고 민주적 운영을 하면은 군내의 소수 세력 환영, 다수 패권 세력 반대 이렇게 됩니까? 이 등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수 패권 세력 즉 육군 패권주의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최고 사령관 자리 하나를 뺏기는 거예요. 우리 군대 최고 사령관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자, 그러면 육군 병장 출신인 김종대 편장께서 만약에 국방장관에 임명되신다. 그럼 군에서 반응이 어떨까? 또 쑥스럽게 질문하네. 그러지 않아도 댓글에 그런 얘기 자꾸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우선 내가 가면 기무사를 저는 강화시켜야 되겠죠. 지금 누가 공약하래? 군 반응이 어떨 거냐니까. 아니 그 반발하는 애들이 너무 무섭거든 나는. 그러니까 기무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기무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무사를 빨리 장관이 강화시켜가지고 반대하는 놈들을 때려 잡아야지. 그래야 장관 령이 통하죠. 그 정도로 무섭다니까요. 수십 년 묵은 패권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뽑히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국방장관의 문민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이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군대를 개조하고 재창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 안보가 좋아지는 길이에요. 군인들이 그렇게 공포 조장하고 심리적인 겁주기 하면서 국민들 차려 열중시켜 시키겠다는데 그래서 병영 국가로 되돌아가고 유신으로 되돌아가겠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된 안보 논리대로 가면 우리나라 안보 붕괴되고 망합니다.
지금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우리 그 김종대 편장께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시면이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사양을 안 하셨어요. 네. 아니 가정법으로 얘기해놓고 갈 거냐 말 거냐고 묻지를 않아놓고 그렇게 하려면 얘기를 하면 쑥스럽지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이네요. 네, 다음 주가 500회입니까? 499회입니다. 아, 499회입니까? 김종대 편장께서 나오시는 다음 주 월요일은 네. 499회고 그 다음 날이 500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끝까지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종을 지켜보는 느낌이네. 나 참. 어감이 안 좋잖아 지금. 안 좋아. 예. 오래 살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미연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정권이 어제 민주노총을 침탈을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는 조기 종결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상처에 덫을 내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장기화 이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정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정권 차원에서 털어내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민심에 귀 기울이고 다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영화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경청을 하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 그것만이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